정봉재 정치쇼 2017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정치, 정치쇼 맛집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가을이 붕짝붕짝 오늘도 봉주 내일도 봉주 파리. 그 원래 그렇게 예전부터 노래를 잘하셨어요? 원래 가수였었어요 제가. 예. 네, 뭐. 가수 지망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난 너희들 해라. 제가 내일 괜히 해. 말을 꺼냈네요. 네. 자, 오늘 좀 색다른 영화 준비해 오셨다고. 2017년 이제 네. 뭐 딱 하루 남았어요. 예, 30일이니까. 예. 네, 그렇죠. 아, 올해 참으로 그 벅찬 한 해였었어요. 네, 살면서 이런 때도 있구나. 네. 탄핵을 경험하고 정권 교체를 경험하고 정권 교체한 대통령 참 잘해주고 있고. 예. 어쨌든 그래도 시간은 빨리 가고 있고. 그렇죠.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고 사건 사고도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색다른 영화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2017년 화제의 영화. 네,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롤을 한번 쫙 돌리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제일 기억에 남으실 작품이 한 3작품 정도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면 예. 일단 1000만 관객이 넘은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이게 5.18 예, 를 5.18이고요.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I Can Speak 같은 작품도 흥행은 그다지 그 택시 운전사보다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중대박은 그렇죠. 쳤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흥행을 했었고요. 박열 보실 겁니다. 박열. 네. 일본의 아나키스트. 그렇죠. 1920년 초반에. 일본 강점기 시절에 예. 일본에 살았던 아나키스트. 네. 실제 형을 한 20년 가까이 살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북한으로 가서 우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월북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 박열에 대한 조명이 좀 안 됐었습니다만. 북으로 갔나요? 그렇죠. 네. 북에 가서는 그 정상적으로 살았나요? 그 기록은 없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혼도 하고요. 등등. 예. 박열 열사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조선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른바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또는 아나키즘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른 대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영화 박열은 그 일본에서의 그 뭐랄까 좀 치기 어린 젊은 아나키스트가 이른바 대항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체포되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30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았던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일본 역으로 나온 그 여배우가 네. 정말 일본 여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일본말을 너무 잘하죠. 예,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 그러죠. 일본어 공부를 워낙 많이 했다고 그러고 네. 일본도 잠깐 가고 그렇죠. 네, 아르바이트도 네. 좀 했었고요. 최이서 배우가 아마 그 전까지는 좀 조단역으로 그리고 독립영화 쪽에서 얼굴을 알리다가 예. 사실은 그 이준익 감독이 동주에서 캐스팅을 했었고요. 동주에서 캐스팅하라고 나서 그 일본어 실력들을 많이 보고 이 박열에서 그 하네코 역할을 후미코 역할을 맡길 때 최이서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건데 너무 연기 잘했어. 그 감독의 그 뭐랄까 기대에 수십 배, 수백 배 부응을 한 거죠. 박열 역으로 나온 이재훈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후미코 이재훈 씨, 네. 박열 사진을 딱 처음 그 신문에서 보자마자 박구여루 이 네. 대목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박열을 어떻게 하면 그때 시절의 모습으로 싱크로율 100%로 너무 멋있게 다시 그렸어요. 그려내느냐가 네. 이제 그 최고의 어떤 목표였던 것 같고요. 박열과 후미코가 앉아 있는 실제 사진 그것을 찍는 장면도 거의 그렇죠. 실제 사진하고 똑같이 찍어놨더라고요. 이준익 감독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잘 된. 네, 그리고 그 사진이야말로 이 두 사람이 연인이자 동지이자 그리고 한 시대를 같이 풍미했던 전설의 혁명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진은 똑같이 100% 고증을 해서 그러니까 손의 위치까지도 똑같이 영화에서 재현을 했었죠. 사실은 박열이라는 영화가 왜 뒤늦게 이렇게
사실 국내에서 조명이 흥행에 됐는지. 성공이 됐느냐, 흥행에 성공했는가? 성공했죠 이것도. 흥행에 성공했죠. 이 작품은 사실은 가성비가 예. 엄청난 엄청 거죠. 높았죠. 네. 제작비가 30억이 채 안 들은. 제작비 5억입니다.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아니죠. 그 동주가 그렇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열은 27억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저보다 정확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27억이라고. 제가 돈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동주가 이제 그 정도였어요. 예. 박열이 한 30억 밑도는 그런 제작비로 엄청 사실은 흥행에 성공을 했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시대가 바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은 예. 탄핵을 경험했던. 경험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여는 만큼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던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묻어놨던 그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재조명을 하는 그러한 그 첫 그 신호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대중들이 받아들였었고 바로 그런 점이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운전사에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본 광주 항쟁의 현장을 네. 찍었던 그 영화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시 말씀 나눌 것도 없고요. I Can Speak에서 I Can Speak. 전 가장 인상적인 게 네. 미 하원인가에 가서 증언하러 가잖아요. 네. 근데 떨려서 못 하고 네. 먼저 한 외국인 할머니가 증언하고 내려오는데 떨려서 못 나오는데 하원위원장이 묻잖아요.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 고통의 기억이 순간 지나가면서 발동이 나면서 Yes, I can speak. 네. 그게 이 제목이죠. 그렇죠. 네. 막 가슴에서 비오듯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울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사 I Can Speak 박열 이렇게 보면 여전히 그 2017년에는 역사를 다룬 시대를 다룬. 네. 그리고 현대사를 비교적 예. 현대 쪽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수십 생각합니다. 수백 권의 역사책보다도 네.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언론과 예. 공교육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빠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영화가 해낸 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 역사의 한 줄은 그 영화에서는 2시간 분량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한 줄의 디테일을 영화가 2시간 동안 살려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네. 저는 운명의 놀라운 힘을 믿는 게요. 제가 이제까지 3, 40년 동안 길을 쓰고 영화를 본 게 오늘 이 순간 토요일 날 영화 이야기 하려고. 운명은 이쪽으로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영화를 진짜 많이 보셨어요. 예. 인정. 인정. 네, 네. 예. 제가 협회 알려드릴게요. 꼭 알려주셨어요. 네. 초대권 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 초대권.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받을 만한 그 다큐멘터리가 많았죠. 예. 사실 논란이 됐었던 김광석도 있었고요. 아니 근데 요때 또 반짝이 아니라 그 네. 화제작이 됐으면서 흥행은 성공했지만 네. 제작비까지 못했던 안타까운 네.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도 역사적 있었죠.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좀 감독은 억울할 억울하죠. 거예요. 네. 사실은 불필요한 건데. 그렇죠. 네. 예? 군함도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다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역사적 그 사건들 예. 그런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인식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 군함도에 대해서 뭐 친일적 논란도 있었고요.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마치 그 이후에 VIP라는 영화를 두고 지나치게 뭐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이 이어지면서 영화가 몰락한 것처럼 예. 군함도도 사실은 좀 그 감독 입장에서는 예. 다소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엄한 데서 이건 그 불똥이 튀어갖고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 개봉관을 2,000개 이상 점유하니까 이건 뭐 그 갑질이냐, 네. 그 대기업의 횡포냐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 감정을 탁 건드리면서 그렇죠. 그것이 영화 내용 컨텐츠 논란으로 역사 사실 왜곡으로 확 번지는 바람에 이제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안 봤어요. 그 분리됐어야 되는데 예. 좀 사실 그런 점들이 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유승환 감독이죠. 네. 유승환 감독이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영화협회에서도 막 나갔잖아요. 감독조합에서 나갔죠. 감독조합에서 나갔나요? 아직 시간 많기 그럼요.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네. 20편을 만들. 인생이 네. 수말리예요. 네, 그렇죠. 구만리. 구말 네. 그래요?
아주 뭔가 이상했어. 인생이 구만리장천이에요. 네, 예, 그렇죠. 힘내시기 바라고요. 뭐 그러면 올 한 해 또 뭐 새로운 어떤 전기의 한 해로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60년쯤 남았더라고. 이제 30대 좀 넘었으니까. 그거는 좀 아닌. 오동지나마 동의하거라. 그거는 좀 그거는 깔짝지근하니. 아, 근데 네. 그 오동진 씨 같은 분들 이렇게 인정 안 하면 광주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따 인상 팍 쓰면서 아따 징하네. 어메이징. 제가 광주 가서 예. 제대로 된 예. 네, 그저 언어로 다시 예. 한번 제가 아따 징하네. 뭐시 징한 것이요? 그랬더니 인토네이션이. 어메이징. 자 다큐멘터리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예. 김광석 다큐 네, 논란이 있었고요. 예. 공범자들은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이 네. 공범자를 제작한 최승호 네. 감독은 MBC 사장으로까지 사장으로까지 됐죠. 아 셀프 영전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공범자들 그러니까 GB를 할 때 예. 뭐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혀 그런 그 눈치가 없었는데요. 예. 아마 그 본인께서도 점점 그런 뭐랄까 책임감, 사명감 같은 것들을 점점 가속화시켜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MBC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계속적인 발언을 해왔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MBC 사장에 도전하고 또 결국 취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공범자들은 제가 사실은 좀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 감독들이 그 부류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 예. 그다음 방송 다큐멘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예 영화 쪽에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 인디펜던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고요. 저는 최승호 감독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공범자들이었다. 이렇게 작품 내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화였습니다. 그때 그 극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이 방송에서 그때도 제가 그런 표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른바 다굿발. 예. 네. 뭐 그 이제 결기. 네. 결기. 그 마이크 들고 예. 쫓아가서 예. 이제 그 무조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최승호 PD 따라가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호 사장님 이제. 어우. 네. 저는 아직도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가서 그 질문하는 그 장면은 예. 이 공범자들의 악권이었고요. 보는 사람들 정말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공범자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고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그런 작품을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사실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통쾌하게 한 방 날린 듯한 누군가에게 한 방 날린 듯한 그 통쾌함을 느꼈던 영화가 범죄도시였죠. 강윤성 감독이 만든 범죄도시 아마도 그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예. 이제 감독 이름 예. 강윤성 감독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윤성 감독이죠. 강윤성 감독. 이 범죄도시는 어쨌든 윤계상 씨가 장첸 역할로 나와서 예. 선악의 대결을 펼치는 어떤 예. 그런 작품이었고 국내에 있는 이래 윤계상 씨가 아주 돋보였어요. 그렇죠. 7.8기. 네. 마동석 씨하고 그 나중에 그 공항 화장실에서 예. 1대1 대결로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예. 이른바 이런 액션 버디 무비에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그 화려한 그런 액션의 어떤 그 합을 보여준 예. 그런 작품이었고요. 마동석 씨가 워낙 이런 걸 잘하니까. 네. 자, 예. 범죄도시가 800만? 네. 와 어마어마해요. 네. 저는 기여했어요. 범죄도시 몇 번 봤냐고 물어보세요. 몇 번 보셨어요? 3번이요. 진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하나 재밌으면 꽂히면 혼자 가서도 보고. 예. 제가 그럼 지금 700만인지 800만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네. 엄청난 그러면 관계가 그 7, 800만쯤. 네,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독사파가 처음 윤계상을 만날 때 칼로 파파박 그 네네. 공격을 하면서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당하죠. 예. 네, 그 조금 좀 다소 폭력적이긴 했습니다만 예. 이 폭력에는 이상하게도
범죄도시가 대중들에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비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 유머와 통쾌함이 있었어요. 네네 모르니. 그 곳곳마다 유머가 숨겨져 있었고 형사들끼리 어떤 유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동석의 그 액션은 한 방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싸우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현대인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준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너무나 복잡했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좀 한 방으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든 또는 맞아요. 사회 악이든 뭐 사회적 비리든 뭐 이런 걸 통쾌하게 날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마동석 씨가 대행한 듯한 느낌을 준 거죠. 이전에 이런 영화의 시기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홍콩 영화는 악당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간신히 이기는데 네. 한 슈퍼스타 영화 배우가 뜨면서 그냥 악당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소룡.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그 액션 무비는 주인공이 공격해서 바로 그냥 보내버리는. 네. 그때도 이런 이소룡은 전설이죠. 전설이었죠. 그거 왜 안 하시나 했어. 그거 왜 안 하시나 했어. 아마 그 말죽거리 잔혹사. 이소룡의 사막유이 뭐 예. 이런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요 소리 아마 그럼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면 우리가 또 정치로 이어가는 힘이 있잖아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를 만든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유하 감독. 유하. 네. 유하 감독인데 유하 감독이 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제 1년 선배. 그렇죠. 네. 상문고등학교인데 상문고등학교 또 1년 선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 그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말죽거리 잔혹사 4분쯤에 보면 네.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하는데 담임선생님 됐어. 그럴 때 그 차렷하는 반장의 경찰이 이석수. 네. 유하 감독이 가장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 이 깨알 같은 정보. 아. 네. 아까 그 범죄도시의 예, 그 예정화. 예정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네. 네, 꼭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쫙 이렇게 오동진 평론가 가져갈 때 저희는 멸치처럼 살짝 끼어들면서 이것이 강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데 그게 더 재밌어.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할까 가끔씩 이게 착각을 해요. 자, 기침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잊지 못할 영화가 이제 옥자 있죠. 옥자. 이거만 못 봤어요 제가. 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해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극장 상영을 유일하게 허락을 했는데 예컨대 이제 메이저 극장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예컨대 국도극장, 뭐 대한극장 이런 데서 이제 전통의 극장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몰렸습니다만 워낙 극장수가 적어서 관객 수는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그 스트리밍 업체, 쉽게 말하면 이 인터넷 방송 업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 세계 수억 명의 지금 인구가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넷플릭스의 제작비를 받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옥자, 그 슈퍼돼지. 이게 한 600억 들어오는데 저예산 영화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요즘 그 할리우드에서의 블록버스터는 7억 달러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럼 7천억이요? 7천억에서 8천억이죠. 뭐 그렇죠. 9억 달러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600억이면 거기에 진짜 훨씬,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등등 뭐 이런 감독들이 만드는 중저예산 영화급에 속하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전 세계의 망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그 봉준호 감독은 옥자를 통해서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감독으로서 다시 한번 그 평가받는 기회가 됐고 그 전에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던 스타일과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춤을 많이 보여줬고 그 슈퍼돼지 그 옥자와 그 옥자를 키웠던 미자의 그 뭐랄까요 모녀 관계 처음에는 미자가 엄마였다가 나중에는 옥자가 엄마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새로운 가족 관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개해줬던 다시 돌아보는 영화들 쭉 보면
어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2017년이라고 하는 정치 시대적 상황과 딱 맞는 영화들을 만들었을까? 보통 영화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최소 2,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2년 3년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동진 평론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화의 예지감이다. 네, 미리 예지력이다. 내다본다. 네. 아, 미리 내다본다 세상을. 네, 네. 너무 놀라워요. 그게 네. 제가 영화 평론이 같이 지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정보와 네. 이런 그 판단 중에 하나예요. 영화는 미리 세상을 내다보는 네. 예지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 아마도 그게 그 예술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때로는 영화 좀 너무 앞서가는 감이 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예. 지나치게 앞서가는 감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한 박자 그것이 이제 배급되는 과정에서 좀 예. 늦어져서 한 박자 늦춰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우 타임리하게 그 타이밍 적절하게 영화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아마도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가 그 탄핵 이전에 만약에 상영이 됐거나 이랬으면 상영도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개봉전을 잡기가 네. 힘들었을 거예요. 장훈 감독은 이제 또 블랙리스트 1호에 올랐거나 예. 뭐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고 이제 또 그 올해 보면은 네. 로맨스 영화 그 중에서 이제 라라랜드가 가장 예. 그 인기를 모았었죠. 라라랜드는 아, 저 라라랜드 못 봤어요. 제가 원래 로맨스 영화를 싫어해갖고. 뮤지컬 영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데미안 서지엘 감독이 젊은 감독인데요. 예. 모든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들, 특히 뮤지컬 영화들을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닝 장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나탈리 우드 나왔던 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아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도 영화를 좋아하는 그 영화 매니아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예. 이런 것이 아마 흥미의 요소로서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 아하. 국내에서는 국내 관객들은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한국 관객들만큼 노래를 좋아하고 예, 그럼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동진 평론가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인사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1부 끝으로 라라랜드 오프닝 곡이었던 Another Day of Sun을 들으면서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으신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까불면 행복하죠. 네, 예. 기분 좋습니다. 예, 저는 늘 까불어야 돼요. 까불대는. 자, 오늘 무슨 소식 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2017년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8년. 예, 2018년이. 네. 예, 황금개띠라 그래요. 아, 그래요? 황금개해. 개해구나. 개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개휴? 그게 무슨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전라도 가면 물어볼 때 개고기 먹냐 그거 개휴? 오늘 개해라고 하는 거 똑같네. 개휴? 개허요. 자, 오늘 무슨 뉴스? 네, 무슨 오늘 소식? 그 제가 이제 올해 중반 정도에 이제 이 정치쇼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일자리, IoT, 일자리, 뭐 IoT 뭐 등등을 예.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복귀를 해보니까 드론 얘기를 안 했었더라고요. 오, 정말 궁금해요. 네, 드론. 우리나라 법적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서울에서 또 드론 못 뛴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취미로 지금 이미 드론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너무 많으시고, 가격도 싸지고요. 네, 가격도 싸지고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제 그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깊숙이 확 들어왔고 그리고 다들 드론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공중 촬영할 그렇죠. 때 다 그 드론 날려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한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드론 자격증을 따는 게 오.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호. 열풍 같은 것도 이제 불고 그럼 있기도 자격증을 하고. 따야 돼요? 네,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드론이 바꿀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등 그게 또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미칠 변화는 어떤 것인지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특히 얼리 어답터들 네. 드론에 관심 많아요. 근데 이제 막 띄우고 싶어해. 봉도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예. 드론의 어원은 뭘까요? 드론. 드론 질문하시네. 어떤 단어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요? 오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오. 사전에서 드론을 찾아보면은 예. 그 이제 그 저희가 아는 드론이 아니고요. 원래 드론의 진짜 의미는 예. 벌이 날아갈 때 윙 예, 하는 소리 있잖아요. 붕. 예. 그런 진동 소리를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런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게 이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오늘날과 같은 그 드론 모양의 원초적인 모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개발한 퀸 비라고 하는 퀸 비요? 예, 퀸 여왕의 벌. 아 퀸스 비. 퀸 비. 예. 예. 퀸 비라고 하는 이제 그 무인 정찰 비행기가 있었는데 아. 그게 오늘날과 같은 드론의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해요. 아. 예.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이제 그 미군이 예. 베트콩들을 정찰하기 위해서 또 이제 무인 정찰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비행기 이름은 파이어비였어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파이어비. 파이어비.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드론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이제 그 군사 목적으로 군사 군대에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예. 그때 이름을 붙일 때 다들 벌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의 이름도 벌이 이제 날개짓 할 때 내는 윙 하는 소리를 따와서 이제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드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의 1980년대까지는 사실은 군사 무기의 역사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는 또 드론 개발이 막 되다가 전쟁이 끝나면은 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발전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21세기가 되고 나서는 드론이 이제 뭐 군사 목적으로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어 오지만은 뭐 재난 구조, 농업, 측량, 물류, 해양 환경, 문화재 보호 등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막 확산이 되고 있고 예. 뭐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언론이나 방송의 보도나 취재, 뭐 부동산, 관광, 문화재 같은 영상물 제작, 심지어는 두바이에서는 드론 택시의 시험 운전도.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날라가요 택시가? 아니, 택시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사람을 날라본 거죠. 에? 네. 그럼 그 소형 비행기네요. 그 소형 비행기죠. 아 드론으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택배 네, 이용한다 택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한 뭐 60년대 70년대 21세기에는 이런 세상이 열릴 거야 하면서 이제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개인 비행기. 그때 개인 비행기. 예. 그때 개인 비행기가 예측이 되었었는데 사실 개인 비행기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없잖아요. 없죠. 개인 비행기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활주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름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먹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곧 상용화된다는 게 그 자동차와 비행기 겸용.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직으로 뭐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상용화될까요?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사장되는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 비행기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것이 있다면은 드론. 저는 그게 드론과 뭐 접목이 되는. 예, 접목이 되는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참 드론 세상이 오네. 뭐 더러운 세상이 될지 아니 어쩔지는 드론 모르겠는데. 세상이 드론 세상. 네. 드론 세상이 되는 게 이제 네. 드론이 온갖 곳에 다 쓰이는. 네, 온갖 곳에 다 쓰이는. 드론 진짜 참 좋네 이거. 방송 비호를 못 하는데 비호를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 드론 얘기 계속 드러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드론이 예. 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난이 나면은 사람들이 재난 지역에
빨리 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건 참 큰 문제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IT 지진, 뭐 네. 네팔 지진처럼 이제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은 이제 구호 물자라던가 아니면은 구조대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예. 그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곳에서 어떤 피해들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곳에 피해가 컸고 어떤 곳이 무너졌으니까 거기로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재난 지도를 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재난 지도를 그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죠. 아, 그 시간이 골든 타임을 네, 놓치니까.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IT나 아니면은 이 테크놀로지와 재난 구조를 접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람을 뭐 보내기 전에 드론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황 파악을 딱 하는 거지.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CCTV를 거기 무선 CCTV를 달아갖고. 왜냐하면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것도 있지만 위성은 또 맨날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높이서 찍잖아요. 그 높이서 찍으니까 해상도에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뭐 화산 폭발이 났다거나 인간이 접근하기 요의치 여의치 않은데 가면 무조건 이제 드론을 먼저 띄우는 거죠. 가지고 드론을 굉장히 낮게 띄우면서 이제 어떤 곳에 어떤 곳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 어떤 곳에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악을 해서 재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또 그 드론을 그 한 3,400대를 동시에 띄우는 거야. 드론 하나에 구조 요원 한 명씩 태워갖고. 뭐 나중에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금방 가능해. 아니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그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개인 비행기가 드론과 결합된 형태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생각하기엔요. 3인용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원이 혼자 딱 타고 가갖고 한 명씩 구조해갖고 드론을 다시 띄워갖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네, 그런 구호 장치 이런 거 해놓고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앞으로 21세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등학교 동요책에 노래기가 아니라 음악 시간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떴다 비행기 이거잖아요. 이제 떴다 드론 날아라.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귀향에 이제 드론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드론에다가 열감지 센서 같은 걸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눈사태라던가 아니면은 지진으로 건물에 갇혀 있을 때 열을 감지하는 드론을 띄운 다음에 하면은 이 건물 밑에 사람이 있어. 이 눈 밑에 사람이 있어라고 이제 특정 지역을 찍어주면은 바로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한테 그거 한번 그 링크하고 보내드릴게요. 이런 그거 못 찾을 것 같은데 요런 손바닥만한 소형 드론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소형 드론이 그냥 개인 살상 무기야. 맞습니다. 수만 개로 쫙 뿌리는데 그래갖고 테러리스트를 잡거나 적을 섬멸할 때 이 헬멧을 쓰고 있어도 머리를 딱 공격하는 순간 두개골이 다 부셔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감시해서 판단하는 그 테러리스트만 골라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유튜브 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테러리스트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뭐 때로는 특정 테러리스트를 이제 암살하는 용도로 드론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 그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드론에다가 일단 심은 다음에 이제 드론이 가가지고 싱크로율 90% 혹은 95% 이상이 넘어가서 본인이라고 확정이 되면 그리고 또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뭐 체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드론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암살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영화에서 드론이 막 그 드론이 그러니까 사이버 인간이 그 지배하는 우주 전쟁에서 드론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 보면서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런데 자, 어떤 정부가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처단하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반대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는 용도로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론 세상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부작용이요. 거죠. 위험해요. 예,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정부가 봉도사가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일단 딱 낙인을 붙인 거예요. MB가 그렇게 붙였잖아요, 저거. 낙인을 붙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저 봉도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무서워요. 그러면 진짜 드론 테러에 동원하는 드론을 날려가지고 봉도사에게 해해를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하지만 누가 배워갖고 진짜 그럴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드론이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몰카용 드론. 몰카를 찍는 용도로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야, 그거 위험한데. 그 뉴스로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제일 위험한데. 해수욕장 탈의실. 오. 해수욕장 탈의실에 지붕 없는 탈의실 많잖아요. 그렇죠. 지붕 지붕- 만들면 또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붕 없는 해수욕장 탈의실 많잖아요. 네. 간이로 설치해 놓고 지붕은 없고 그냥 샤워기만 설치해 있는 해수욕장 탈의실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보통 화장실도 문 위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론을 날려가지고 무음 드론을 날리는 실제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서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었는데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 제주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 지붕 없는 그 여성 탈의실을 찍은 겁니다, 막. 그렇게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 같은 것들이 또 이상한 용도로 막 유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드론을 날려가지고 호텔이나 아파트의 고층까지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은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드론이 또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막 유포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드론이다 진짜. 네, 그렇죠. 더러운 드론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안 좋은 데를 많이 쓰겠네.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도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그 군사용 드론들이 맞아요. 이 테러리스트들을 표적 살해한다고 해서 날리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민간인들을 공격을 해 오인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의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미 저기 우리 성주 사드 부대 네 그걸 북한이 드론 보내고 다 찍어갔대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노출을 시켜놔? 우리가 사용하고 올라가서 봐도 그 중요한 전략적 물체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냥 촐랑거리면서 빨리 그 신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비 없이 하니까 그거 다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론이 찍어갔지. 네, 그 드론이 진짜 그러니까 드론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하면서 그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이런 건 있다라는 가능하지 겁니다. 않을까요? 그 에베레스트 제가 등반하고 싶어요. 네. 다 산소 마스크 다 하고 드론 실어갖고 정선에 딱 실어 날르는 거야. 정선에서 깃발 꽂고 다시 드론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네. 막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는데 케이블카 논란이 있잖아요. 예. 케이블카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케이블카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산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들을 이 케이블카가 높여주지 않냐. 왜 산 정상에 꼭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올라가야 되냐. 저는 사실은 왜 산 정상에 꼭 올라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저는 산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방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드론 기술이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되어가지고 예. 진짜 사람을 실어 날릴 수 몇 있다면.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다면은 두바이 산 게 성공했어요, 근데? 네. 실현할 수 있다면은 실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폭 이제 강화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긴다면은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산의 어떤 포인트에 드론이 사람을 실어다가 날라주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이 또 번창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레포츠 저기 없어지겠네.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이 없어질 수 있겠네. 드론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기술적으로는 전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있었던 재밌다. 일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고흥 아시죠? 고흥. 예. 예. 고흥의 선착장에서 드론이 이륙을 했어요. 오호. 그래서 고도 50m 상공으로 날아서 그 등량도라는 섬 마을 해관에다가 우편물 8kg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에 무사 귀환한 거죠. 그게 드론을 이용한 택배. 10분 걸려서 10분. 야. 그리고 또 이건 또 수동으로 원격 조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AI를 입력시켜서 그냥 이렇게 이륙, 비행, 배송, 귀향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한 거죠. AI 인공지능을 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아주 초보적인 내비처럼 입력만 한 네, 거지. 초보적인. 아.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집배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드론이 이제 하는 것이 그럼 가능하고. 집배원 일자리 잘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지금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도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자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 이것도 사실 드론 시대가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꿀 텐데 예. 특히 수송이나 운송에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택배하시는 분들 일자리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이제 사회는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로 네.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나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나쁜 방향이 않아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사실 택배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임금에 고생을 하시는 맞아요.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자리들은 드론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에서 뭐 기본소득 같은 것들 일정 부분의 소득도 보장을 하고 또 재교육을 해서 다른 직종에 좀 더 유용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직장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예. 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님 연말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강양구였습니다. 예, 내년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힘찬 희망을 품고 나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에픽하이 플라이 들으면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플라이. 그런 측면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엄한 데서 이건 그 불꽃 그 불똥이 튀어갖고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 개봉관을 2,000개 이상 점유하니까 이건 뭐 그 갑질이냐, 네. 그 대기업의 횡포냐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 감정을 탁 건드리면서 그렇죠. 그것이 영화 내용 컨텐츠 논란으로 역사 사실 왜곡으로 확 번지는 바람에 이제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안 봤어요. 그 분리됐어야 되는데 예. 좀 사실 그런 점들이 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유승환 감독이죠. 네. 유승환 감독이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런, 영화협회에서도 막 나갔잖아요. 감독조합에서 나갔죠. 감독조합에서 나갔나요? 아직 시간 많기 그럼요.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네. 20편을 만들. 인생이 네. 수말리예요. 네, 그렇죠. 구만리. 구말 네. 아 그래요? 맞아 뭔가 이상했어. 인생이 구만리 장천이에요. 네, 예? 그렇죠. 힘내시기 바라고요. 뭐 그럼요. 올 한 해 또 뭐 새로운 어떤 전기의 한 해로.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60년쯤 남았더라고. 이제 30대 좀 넘었으니까. 그거는 좀 아니네. 오동지나 막 동의하거라. 그거는 좀. 그거는 깔짝지근하니. 아 근데 네. 그 오동진 씨 같은 분들 이렇게 인정 안 하면 광주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따 인상 팍 쓰면서 아따 징하네. 어메이징. 제가 광주 가서 예. 제대로 된 예. 네, 그 언어로 다시 한번 제가 어따 징하네. 무엇이 징한 것이요? 그랬더니 인토네이션이. 어메이징. 자 다큐멘터리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예. 김광석 다큐 네, 논란이 있었고요. 예. 공범자들은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이 네. 공범자를 제작한 최승호 네. 감독은 MBC 사장으로 사장으로까지. 됐죠. 아 셀프 영전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공범자들 그러니까 GB를 할 때 예. 뭐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혀 그런 그 눈치가 없었는데요. 예. 아마 그 본인께서도 점점 그런 뭐랄까 책임감, 사명감 같은 것들을 점점 가속화시켜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MBC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계속적인 발언을 해왔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MBC 사장에 도전하고 또 결국 취임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공범자들은 제가 사실은 좀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 감독들이 그 부류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 예. 그다음에 방송 다큐멘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예 영화 쪽에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 인디펜던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고요. 저는 최승호 감독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정봉재 정치쇼 2017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정치쇼 맛집 영화평론가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붕짝붕짝 오늘도 봉주 내일도 봉주 파리. 예. 원래 이렇게 예전부터 노래를 잘하셨어요? 원래 가수였었어요 제가. 예. 네, 뭐. 가수 지망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난 너희들 해라. 제가 난 내일은 괜히 해. 말을 꺼냈네요. 네. 자, 오늘 좀 색다른 영화 준비해 오셨다고. 2017년 이제 네. 뭐 딱 하루 남았어요. 예, 30일이니까. 예. 네, 그렇죠. 아, 올해 참으로 그 벅찬 한 해였었어요. 네, 살면서 이런 때도 있구나. 네. 탄핵을 경험하고 정권 교체를 경험하고 정권 교체한 대통령 참 잘해주고 있고. 예. 어쨌든 그래도 시간은 빨리 가고 있고. 그렇죠.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고 사건 사고도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색다른 영화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2017년 화제의 영화. 네,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롤을 한번 쫙 돌리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제일 기억에 남으실 작품이 한 3작품 정도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면 예. 일단 1000만 관객이 넘은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이게 5.18 예, 를 5.18이고요.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I Can Speak 같은 작품도 흥행은 그다지 그 택시 운전사보다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중대박은 그렇죠. 쳤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흥행을 했었고요. 박열 보실 겁니다. 박열. 네. 일본의 아나키스트. 그렇죠. 1920년 초반에. 일본 강점기 시절에 예. 일본에 살았던 아나키스트. 네. 실제 형을 한 20년 가까이 살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북한으로 가서 우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월북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 박열에 대한 조명이 좀 안 됐었습니다만 북으로 갔나요? 그렇죠. 네. 북에 가서는 그 정상적으로 살았나요? 그 기록은 없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혼도 하고요. 등등. 예. 박열 열사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조선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른바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또는 아나키즘 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른 대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영화 박열은 그 일본에서의 그 뭐랄까 좀 치기 어린 젊은 아나키스트가 이른바 대항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체포되게 되고요. 그리고 첫 그 신호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대중들이 받아들였었고 바로 그런 점이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택시 운전사에 뭐 워낙 많은 분들은 광주 항쟁의 현장을 네. 찍었던 그 영화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시 말씀 나눌 것도 없고요. I Can Speak에서 I Can Speak. 전 가장 인상적인 게 네. 미 하원인가에 가서 증언하러 가잖아요. 네. 근데 떨려서 못 하고 네. 먼저 한 외국인 할머니가 증언하고 내려오는데 떨려서 못 나오는데 하원위원장이 묻잖아요.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 오래 고통의 기억이 순간 지나가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Yes, I can speak. 네. 그게 이 제목이죠. 그렇죠. 막 가슴에서 비 오듯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울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사 I Can Speak 박열 이렇게 보면 여전히 그 2017년에는 역사를 다룬 시대를 다룬. 네. 그리고 현대사를 비교적 예. 현대 쪽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수십 생각합니다. 수백 권의 역사책보다도 네.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언론과 예. 공교육이 미처 다루지 못했다. 빠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영화가 해낸 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 역사의 한 줄은 그 영화에서는 2시간 분량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역사의 한 줄의 디테일을 영화가 2시간 동안 살려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네. 저는 운명의 놀라운 힘을 믿는 게요. 제가 이제까지 3, 40년 동안 길을 쓰고 영화를 본 게 오늘 이 순간 토요일 날 영화 이야기 하려고. 운명은 이쪽으로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영화를 진짜 많이 보셨어요. 예. 인정.
인정. 네, 네. 예. 저 협회 알려드릴게요. 꼭 알려주셨어요. 네. 초대권 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 초대권.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받을 만한 그 다큐멘터리가 많았죠. 예. 사실 논란이 됐었던 김광석도 있었고요. 아니 근데 요때 또 반짝이 아니라 그 네, 화제작이 됐으면서 흥행은 성공했지만 네, 제작비까지 못했던 안타까운 네. 구남도라고 하는 영화도 역사적 있었죠.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좀 감독은 억울할 억울하죠. 거예요. 네. 사실은 불필요한 건데. 그렇죠. 네. 예? 구남도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다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역사적 그 사건들 예. 그런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인식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 구남도에 대해서 뭐 친일적 논란도 있었고요.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마치 그 이후에 VIP라는 영화를 두고 지나치게 뭐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이 이어지면서 영화가 몰락한 것처럼 예. 구남도도 사실은 좀 그 감독 입장에서는 예. 다소 억울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공범자들이었다. 이렇게 작품 내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때 영화였습니다. 그 극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놀란 게요. 그 이 방송에서 그때도 제가 그런 표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른바 다굿발. 예. 네. 뭐 그거 이제 결기. 네. 결기. 그 마이크 들고 예. 쫓아가서 예. 이제 그 무조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최성호 감독, 최성호 PD 따라가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호 사장님 이제. 어우. 네, 저는 아직도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가서 그 질문하는 그 장면은 예. 이 공범자들의 악권이었고요. 보는 사람들 정말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공범자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고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그런 작품을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사실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통쾌하게 한 방 날린 듯한 누군가에게 한 방 날린 듯한 그 통쾌함을 느꼈던 영화가 범죄도시였죠. 강윤성 감독이 만든 범죄도시 아마도 그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예. 이제 감독 이름 강윤성 감독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윤성 감독이죠. 강윤성 감독. 이 범죄도시는 어쨌든 그 윤계상 씨가 장첸 역할로 나와서 예. 선악의 대결을 펼치는 어떤 예. 그런 작품이었고 국내에 있는 이 윤계상 씨가 아주 돋보였어요. 그렇죠. 7.8기. 네. 마동석 씨하고 그 나중에 그 공항 화장실에서 예. 1대1 대결로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예. 이른바 이런 액션 버디 무비에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그 화려한 그런 액션의 어떤 그 합을 보여준 예. 그런 작품이었고요. 마동석 씨가 워낙 이런 걸 잘하니까. 네. 자, 예. 범죄도시가 800만? 네. 와 어마어마해요. 네. 저는 기여했어요. 범죄도시 몇 번 봤냐고 물어보세요. 몇 번 보셨어요? 3번이요. 진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하나 재밌으면 꽂히면 혼자 가서도 보고. 예. 제가 지금 700만인지 800만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네. 엄청난 관객 그러면 관객을 그 7, 모았습니다. 800만쯤. 네,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독사파가 처음 윤계상을 만날 때 칼로 파파박 그 네네. 공격을 하면서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당하죠. 예. 네, 그 조금 좀 다소 폭력적이긴 했습니다만 예. 이 폭력에는 이상하게도 범죄도시가 대중들에게 그렇게 그런 부분에 비판을 받지 않았던 예. 이유는 이 유머와 통쾌함이 있었어요. 니네 모르니. 그 곳곳마다 유머가 숨겨져 있었고 형사들끼리 거의 30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았던 아하.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 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일본 역으로 나온 그 여배우가 네. 정말 일본 여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일본말을 했던 너무 거예요. 잘하죠. 예,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 그러죠. 일본어 공부를 워낙 예, 워낙 많이 했었고요. 했다 그러고 네. 일본도 잠깐 가고 그렇죠. 네, 그 아르바이트도 살았고요. 네. 좀 했었고요. 최이서 배우가 아마 그 전까지는 좀 조단역으로 그리고 독립영화 쪽에서 얼굴을 알리다가 예. 사실은 그 이준익 감독이 동주에서 캐스팅을 했었고요. 동주에서 캐스팅하라고 해서 그 일본어 실력들을 많이 보고 이 박열에서 그 한혜코 역할을 후미코 역할을 예. 맡길 때 이 최이서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건데 너무 연기 잘했어요. 그 감독의 그 뭐랄까 기대에 그
뭐 수십 배, 예. 수백 배 부응을 한 거죠. 박열 역으로 나온 이재훈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후미코 이재훈 씨, 네. 박열 사진을 딱 처음 그 신문에서 보자마자 박구여로 이 네. 대목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박열을 어떻게 하면 그때 시절의 모습으로 싱크로율 100%로 너무 멋있게 다시 그렸어요. 그려내느냐가 예. 이제 그 최고의 어떤 목표였던 것 같고요. 박열과 후미코가 앉아 있는 실제 사진 그것을 찍는 장면도 거의 그렇죠. 실제 사진하고 똑같이 이준익 찍어놨더라고요. 감독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잘 된. 네 그리고 그 사진이야말로 이 두 사람이 연인이자 동지이자 그리고 한 시대를 같이 풍미했던 전설의 혁명가다 이런 것들을 예.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 사진은 똑같이 100% 예. 보증을 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손의 위치까지도 똑같이 영화에서 재현을 했었죠. 사실은 박열이라는 영화가 왜 뒤늦게 이렇게 사실 국내에서 조명이 흥행에 됐는지. 성공이 됐느냐, 예. 흥행에 성공했는가? 성공했죠 이것도. 흥행에 성공했죠. 이 작품은 사실은 가성비가 예. 엄청난 엄청 거죠. 높았죠. 네. 제작비가 30억이 채 안 들은. 제작비 5억입니다.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아니죠. 그 동주가 그렇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열은 27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저보다 정확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27억이라고. 제가 돈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동주가 이제 그 정도였어요. 예. 박열이 한 30억 밑도는 그런 제작비로 엄청 사실은 흥행에 성공을 했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시대가 바뀐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은 예. 탄핵을 경험했던. 경험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여는 만큼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던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묻어놨던 그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재조명을 하는 그러한